저녁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서울 외곽의 한 원룸에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은행 앱에 뜬 숫자는 늘 그렇듯 그를 실망시키고 있었다. 월급이 들어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카드값과 대출이자,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금액을 확인하고 나면 남은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 그는 샤츠를 즐기지 않는다. 명품을 사지도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그의 부채는 어느새 1억 원에 가까워졌다. 김 씨의 상황은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평범한 이야기다. 학자금 대출, 사회초년생 시절 받은 신용대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사용한 카드론이 겹치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다. 아무리 갚아도 빚의 총액은 크게 줄지 않았고 오히려 금리가 오를 때마다 상환 부담은 더 커졌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개인의 문제로 돌린다. 소비를 줄이지 못해서, 재테크에 실패해서, 혹은 무리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그게 전부일까?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를 들여다보면 빚의 증가는 개인의 방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2020년대 들어 한국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필수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주거비,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출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용소득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많은 이들이 가장 쉽게 손을 대는 수단이 바로 대출이다. 특히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는 접근성이 매우 높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돈을 빌릴 수 있고 당장의 부담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연시 5%를 훌쩍 넘는 고금리가 심어있다.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개인의 판단 미스라기보다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구조라고 지적한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도 빚의 증가를 부추긴다. SNS에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소비가 전시된다. 여행, 외식, 명품, 주거 환경까지 비교의 대상이 된다. 많은 이들이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 속에서 소비를 결정한다. 이른바 보여주기 소비는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지절로 이어지고 그 차이는 결국 빚으로 메워진다. 작은 지출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깊은 문제는 구조에 있다.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소득은 정체된 반면 경제 시스템은 개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회가 흡수하던 위험이 이제는 개인의 몫이 되었다. 병원비, 교육비, 노후 대비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빚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중산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수십 년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생활비 위기 속에서 신용카드와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 이용이 급증했다. 일본 역시 장기 저성장과 비정규직 확대 속에서 신용 의존도가 높아졌다. 각국의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평범한 소득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나라에서 개인 부채는 더 이상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중산층 부채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생활비와 필수 지출은 계속 증가하면서 빚을 통해 현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 역시 이 경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현실 속에서 빚을 갚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이 구조 안에서 다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단번에 해결해주겠다는 투기나 한방의 유혹은 더욱 위험하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 빚을 갚겠다는 생각은 많은 이들이 한 번쯤 품어본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런 선택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위험은 개인이 떠안고 실패에 대가는 고스란히 더 큰 빚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김 씨 역시 그런 유혹을 느꼈다고 말한다.
한 번만 잘 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결국 다른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까지 빚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른다. 과연 평범한 월급쟁이가 지금의 구조 속에서도 빚을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한 방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빚을 둘러싼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 빚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대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통제 가능한 영역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길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향한다. 구조를 이해한 뒤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다르게 했는가? 빚을 줄이기 시작한 사람들의 선택은 과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평범한 월급쟁이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탈출 전략은 존재하는가? 그 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지만 결코 쉽지도 않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구조를 이해했다고 해서 당장의 빚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선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실제로 빚을 줄이기 시작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다. 그들은 더 이상 빚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다. 대신 빚을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김 씨가 처음 한 일도 바로 그 지점이었다. 더 이상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 라는 막연한 불안 대신 자신이 어떤 빚을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지고 있는지를 현장의 종이에 모두 적어 내려갔다. 합자금 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남은 원금과 금리,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까지 빠짐없이 정리했다. 그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외면하고 싶었던 숫자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때 처음으로 빚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빚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다. 해외에서도 이 과정은 빚 탈출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부채 상담 프로그램의 첫 단계가 항상 부채 목록화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연한 공포를 통제 가능한 정보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상환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금액이 가장 큰 빚부터 없애려는 것이다. 심리적으로는 가장 큰 산을 먼저 넘고 싶지만 재무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김 씨가 택한 기준은 금리였다. 금액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불어나는 빚부터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개인 재무 컨설턴트들 역시 같은 조언을 한다. 연 18% 이상의 신용카드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보다 이자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독성 부채로 분류된다. 반면 낮은 금리의 학자금 대출이나 장기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부채로 여겨진다. 실제로 미국 가계 부채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금리 부채를 먼저 줄인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재무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 역시 가장 금리가 높은 카드론부터 집중적으로 상환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 빚 하나를 없애는 데 성공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는 감각이 생긴 것이다. 그들은 이 심리적 효과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빚 탈출은 숫자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리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김 씨가 신경 쓴 것은 신용 관리였다. 그는 신용 등급을 단순히 연체를 피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신용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미래의 선택지를 넓히는 도구였다. 카드 한도 대비 사용 비율을 낮추고 신용카드는 유지하며 연체 기록을 만들지 않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도를 서서히 끌어올렸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신용 이력이 일종의 사회적 신뢰 자산으로 인식된다. 장기간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유지한 기록은 위기 상황에서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신용이 회복되면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빚과 투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씨는 생각을 바꿨다. 과거에는 빚부터 다 갚아야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 정답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권한다. 모든 빚이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 이물결 3%대의 저금리 대출과 연 15% 이상의 고금리 부채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 가계에서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한 채 장기적으로 주식이나 연금에 투자하는 사례가 흔하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금리 부채의 실질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고금리 부채는 그 자체로 확정 손실에 가깝다. 김 씨는 이 기준에 따라 고금리 빚을 먼저 줄이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장기 계획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바로 심리적 비용이다. 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더라도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전략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재무 전략의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남의 공식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선택이다. 이 일정 수준 회복되자 김 씨는 대환대출을 검토할 수 있었다. 흩어져 있던 여러 고금리 대출을 하나의 저금리 대출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이 개인 부채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규제된 금융 시스템 안에서 금리를 낮추고 상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개인이 숨을 돌릴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이후 김 씨의 매달 이자 부담은 눈에 띄게 줄었다. 그 차이는 다시 원금을 갚는 데 사용됐다. 빚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상황은 서서히 선순환으로 바뀌었다. 갚기 위해 빚을 내던 구조에서 풀수록 여유가 생기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과정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기치 못한 실직이나 질병으로 상환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그 끝에는 재무 불량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압류, 신용 제한, 사회적 고립.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삶 전체를 흔드는 경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개인을 완전히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의 개인회생제도나 유럽의 개인 파산 보호제도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다. 빚의 굴레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한국의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를 해결책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지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빚을 다 갚은 이후다. 다시는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습관을 만드는 일이다. 해외의 재무 상담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비자금이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다시 고금리 부채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다른 하나는 소비 통제 시스템이다. 의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매달 소액이라도 예비자금을 따로 떼어 두기 시작했다. 동시에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하나씩 줄였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빚이 줄어드는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확실히 바뀌었다. 빚을 억을 갚는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를 이해하고 감정을 걷어내고 통제 가능한 선택을 반복한 결과다.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평범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도 현실적인 전략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남는다. 빚을 갚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빚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통제력과 이해는 이후 자산을 쌓는 단계로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된다. 더 이상 빚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경제 생활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씨의 빚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숫자에 압도되지 않는다. 빚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평범한 월급쟁이가 빚을 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